전례를 찾기 힘든 북한의 도발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보름간 미사일 소나기를 퍼부어대던 북한, 이제 핵실험만 남겨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그동안 해온 도발의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했습니다. 또 그제는 전투기 150여 대를 한 번에 출격시켜 훈련했다고 했는데 실제 운용 가능한 대부분을 띄운 걸로 파악됩니다. 첫 소식 이금평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하에 지난 8일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약 600대로 추정됩니다. 실제 운용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출격 가능한 전투기 대부분이 동시 출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투기 연료가 부족한 북한으로선 이례적인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지난 6일 군용기 12대로 무력 시위를 벌인 지 이틀 만입니다. 당시는 우리 군이 감시를 위해 설정한 특별 감시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앞서 6일 상황을 공개했던 우리 군은 지난 8일 훈련은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시구역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대규모 무력 시위인 만큼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 저수지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SLBM을 해상에서 쏜 적은 있지만 내륙 저수지에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장소를 다변화해 포착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거나 SLBM 시험 발사장을 저수지에 새로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행적입니다. 전술핵 훈련, 다시 말해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 쏘는 훈련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반도를 사실상 위협하는 건데 김 위원장은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주 동안 북한군이 실시한 훈련을 모두 참관했습니다. 이설주 여사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북한이 날짜별로 훈련을 자세하게 공개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전술핵 부대가 훈련을 주도했다고 했는데 전술핵은 주로 한반도를 타깃으로 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제 대화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앞서 백악관은 조건 없는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e could sit down again without preconditions with Kim Jong-un and try to find a diplomatic path forward. 하지만 김 위원장은 12시간도 안 돼 대화를 거부하며 핵 사용을 또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오늘 저녁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불꽃놀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북한의 다음 행보, 즉 7차 핵실험을 할지 여부입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가장 유력한 시기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도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잠깐 일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 당대회, 우리로 치면 대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중국의 대선인데 이때까지는 도발을 멈출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잔칫날에 재를 뿌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다음 달 8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목을 확 끌려면 그 선거 전에 핵실험을 해야 해서 이번 달 말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저 2주 사이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북한이 어떤 노림수가 있든지 국제사회에서는 글쎄요,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북한과 한미의 입장차가 큽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북한이 그 4년 전 선언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북한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도발한 게 아니라 한미 훈련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당분간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5년 전에 6차 핵실험 위기가 최고조일 때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한 겁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갈등 등으로 북한 문제까지는 쉽지 않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면 더 큰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핵 개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핵실험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핵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조되는 위협을 타개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홍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반도뿐 아니라 크림반도도 핵 위협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키우 중심가에 미사일을 수십 발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와 연결된 크림 대교가 폭파된 뒤 이틀 만입니다. 8년 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만들어 푸틴의 다리로 불립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도로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놀이터가 있는 공원은 흔적도 없이 불탔고 잔디밭에 피를 흘리고 있는 시민들과 불타버린 자동차들도 보입니다. 대형 폭발음이 2번 들려서 놀랬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일소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키이우 국립대화의회, 중앙역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 중심가에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현지 법인 건물도 한쪽 벽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치들 이렇게 방공호에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0여 명, 400명 되겠네요. 또 공황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공격은 키이우 외에도 서부 루비우, 중부 드니프로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이틀 뒤에 벌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테러라며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그간 소강 상태였던 지역에까지 이뤄진 전방위적인 공격에 러시아의 핵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러시아가 핵 버튼을 누를 것인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러시아가 보복을 예고한 대로 오늘 미사일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핵무기 사용 여부가 관건인데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새벽 시간이라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러시아의 이번 키우 공격이 출근 시간대 또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타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무런 전략 가치가 없는 곳들이라 순전히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복수밖에는 안 된다는 분석인데요. 그나마 이번 공격에 전술핵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핵 사용은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꺼낸 표현이죠. 아마겟돈. 계속 논란이 되는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이었죠. 러시아가 핵을 쓰면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지구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을 언급했습니다. 위기감이 너무 커지자 백악관이 계속 진화에 나섰는데 오늘 해명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So the president, I think, was accurately reflecting the fact that the stakes are very high right now.
his comments were not based on new or fresh intelligence or new indications that Mr. Putin has made a decision to use nuclear weapons. And quite.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으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그동안 해온 무기 지원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보복 조치를 실행해 옮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중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아서 워싱턴에서 지금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무모했다고 비난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애리조나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Well, we will end up in World War III and there will never be a war like this. We will never have had a war like this, and that's all because of stupid people that don't have a clue. 예, 이처럼 핵 위협이 높아지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1960년대 중반 세계를 위협했던 핵전쟁의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도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결국 평화의 길을 택했다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필규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전국에 비가 온 데 이어서 오늘은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제일 추웠는데요.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고 미시령엔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짝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등반객들이 산을 오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중청 대피소 근처입니다. 해발 1511m, 대피소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의 양은 1cm도 안 됐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빠른 가을 첫눈입니다. 강원 화천의 광덕산에서도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CCTV 화면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가로수가 뽑혔습니다. 오늘 미시령에는 초속 43m가 넘는 강한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도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오후 2시를 넘은 시간인데도 기온이 11도, 체감온도는 1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이어서 낮 기온도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겨울옷을 처음 꺼내 입었죠. 어저께 쉬는 날이라서 방송에서 애기 옷 정리하면서 추운 옷으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북쪽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장악하면서 기온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내일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대전 9도, 대구도 10도에 머뭅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코로나와 다른 감염병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고 영유아들 사이에 또 다른 감염병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이지만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자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얼굴이 불긋불긋하니 올라와서 이마 짚어보니까 열 기운이 있네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7.1명이나 됩니다. 이미 지난달 말 독감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었습니다.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있는 경우 독감 의심 환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영유아에게 급성 중이염과 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가 이제 올해부터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열감기는 주로 이제 보통 만 5세 미만 아이들, 특히 2세 미만 아이들이 좀 더 심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개량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또 요즘 같은 날은 뱀들이 겨울잠 자러 가기 전에 먹이를 찾아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강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도 최근 있었는데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아지가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다리를 잡자 소리를 지릅니다. 물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독사에 물린 겁니다.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닌 산책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다리를 탁 내리면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다리를 계속 오그리고 있는 상태였고. 한강변은 뱀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모기뿐 아니라 강한 독을 지닌 살모사도 있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니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10% 놈이 그냥 요만한 놈이 뚝 지나가더라고. 지나가면 저런 숲속에서 푹 나와갖고 지나간다니까. 가을철은 뱀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겨울잠에 대비해 먹이 활동이 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공원에서도 최근 들어 뱀을 봤다는 신고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뱀 관련 신고는 대부분 9월과 10월에 몰려 있습니다. 1년 출동 건수의 40%가 넘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는 반바지나 슬리퍼는 피해야 합니다. 냄새가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가급적 도로 포장이 된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 걷거나 뛰는 것은 독을 퍼지게 하는 만큼 가능한 안정된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펑펑 돈 쓰는 걸 과시하던 이른바 플렉스 문화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짠내나게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자는 이른바 짠테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옷값을 원래보다 80~90% 싸게 파는 땡처리 매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또 반품 들어온 가전제품도 지난해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가산동 패션단지 거리입니다. 재고나 2월 상품을 80%까지 싸게 파는 천막 매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네, 여름보다 3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단가가 좀 저렴한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패딩 조끼 한 벌에 15,000원에 파는 매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물가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야채 구멍이 다 비싸잖아요. 옷들은 싸구려로 골라 입으려고. 고물가 시대에 웬만하면 안 쓰고 꼭 써야 한다면 싼 걸 산다는 짠테크족이 늘어난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쓸 때 화끈하게 쓰자는 욜로나 플렉스는 벌써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좀 물건 사기도 힘들고 해서 좀 싸게 파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저 외투 좀 장만하려고 가족끼리 한번 나와봤습니다. 짠테크는 온라인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반품 들어오거나 흠집이 나서 반값에 파는 리퍼 제품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 전보다 평균 75% 더 팔렸습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판매액은 1000%, 세탁기는 460%, TV는 28% 늘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절전 제품도 잘 팔립니다. 최근 한 달간 절전형 멀티탭은 150%, 맞춰놓은 시간이 되면 전기가 꺼지는 타이머 콘센트는 판매액이 480% 늘었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5%가 넘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현실. 줄이고 아끼는 소비 패턴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또 학생 식당과 구내 식당 밥값까지 껑충 뛰자 어떻게든 싸게 한 끼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젊은 층도 많아졌는데요. 매달 얼마씩을 내고 편의점 도시락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밥값 참 비쌉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편의점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도시락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도시락과 샐러드를 함께 사면 11,000원인데 월간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8,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도시락만 산다면 4,000원대로 원래보다 1,000원 이상 쌉니다. 한 달에 4,000원을 내면 도시락 값을 20% 깎아주는 건데 지난해보다 사용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들이 는 건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 구내 식당 밥값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학식으로 된장찌개 같은 거 먹으려면 한 2,500원에서 3,500원 그 정도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 7,000원 이렇게 드니까 학식 중에서도 엄청 간단한 라면이나 주먹밥 같은 걸로 때우거나. 외식 물가 상승폭이 9%로 30년 만에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밥값을 줄이려는 짠테크는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단체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설득했습니다. 여당은 늦어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시간표도 짰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 비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외동포 행사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찬성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첫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언제쯤 분명하게 입장 내실 예정이신지. 공개 발언은 피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 때 정쟁 소지가 강하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굳이 외교 참사 논란 등을 가릴 논쟁에 불 붙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한 만큼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여가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대응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열었는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 결정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 추진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용 기간이 다 돼가는 원전을 계속 쓰려면 안정성 평가 등을 해서 원전안전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국내 원전 중에는 40년이 돼가는 고리 2호기가 그 대상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평가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원전 가운데 제일 오래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 설계 수명인 40년이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규정보다 1년 늦은 지난 4월에야 수명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정성 평가 결과도 꼭 내야 합니다. 취재진이 분석해봤습니다. 원자로 한가운데 해결료가 다발로 묶인 노심이 손상될 확률이 1000만 년에 959회, 원자로를 지키는 경납용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62.3회로 돼 있습니다. 이후 한수원이 성능이 개선됐다며 내놓은 자료엔 158회와 3.6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한수원은 그간의 원전 운영 경험 등 데이터를 새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동형 발전차와 펌프차 등 장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설비를 그렇게 많이 개선한 것도 아닌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모델을 단순히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10배가 더 안전성이 개선된 거죠. 이마저도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 원전의 노심 손상은 100회, 경납용기 파손은 10회 이하여야 하는데 이보다 모두 높습니다. 고리 2호기보다 6년 먼저 가동을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선 원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먼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대출 받으면 연 7%대의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LH 등이 집 사려는 직원에게 여전히 연 1에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꾸라고 했는데도 꿈쩍 안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에 대출 받았던 것보다 한 2배 이상은 올랐으니까 금액이 적지 않더라도 부담스러워요. 이자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으면서 대출이 있는 시민들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남의 일인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원들에게 연 1.95% 금리에 7,5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천만 원을, 한국전력은 연 3% 금리에 한도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지난해 JTBC 보도로 공론화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각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제도를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게 매기지 말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7천만 원만 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런 지침을 지킨 공공기관은 몇 곳 안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내려면 6%, 7%까지 간다는데 그러면은 개인 사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출이 나가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를 않죠. 이러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내 대출을 포함한 혁신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내 대출 제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정과 LH 등은 지난해부터 노사 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연인 혹은 옛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범죄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가해자 검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률은 3%대에 불과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모 씨는 지난해 경찰로부터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한 씨 집으로 가다가 신고를 받고 체포됐다는 겁니다. 저를 죽이러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이제 체포돼서 들어갔을 때는 요리를 해주려고 간 거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막 손 떨면서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연인 사이에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신고는 3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검거 비율은 올해 17.7% 수준으로 떨어졌고 1.8%만 구속됐습니다. 신고가 늘다 보니 재발이 우려돼 보호 대상이 된 신고자도 올해에만 3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위험군인 B등급 판정을 받는데 이런 판정을 받아도 조치는 경찰이 2달에 한 번 전화하는 데 그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CCTV를 지급받은 신고자는 각각 3.3%와 0.2%에 불과합니다.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이제 옆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좀 많이 놀랐죠. 나는 이걸 좀 빨리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나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에게 이들 사건까지 맡겨 전담 인력이 없는 곳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의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은 279명. 1인당 이런 사건까지 25건을 더 맡게 되는 셈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엄연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데 이어 또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한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잘못 적용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반 동안 2,900여 가구에서 요금을 적게 받은 건데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유물을 끓이고 젖병을 소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아기가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트느라 작년 대비 한 전기세가 2배 정도 많이 나왔어요. 때문에 한전은 출산 가구에 3년간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직접 전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던 가족이 이사를 가서 새 집에서 신청을 하면 기존 집은 혜택이 중단돼야 하지만 중단 조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도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가 지난 2년 반 동안 2,900여 가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한전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1년 넘도록 잘못 할인해준 요금의 절반 가까이를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은 개인이 아닌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어 이사를 가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국민들이 메꾸라는 건가? 이제 국민들이 그 전기요금 인상을 납득을 하시겠는가? JTBC 구혜진입니다.
차세대 로켓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9년 뒤 달 착륙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성 탐사선을 싣고 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발사체 누리호보다 힘이 2배 좋다는데요. 어떻게 만들고 또 무슨 역할을 할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우주로 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궤도 700km 상공까지 싣고 갈 수 있는 위성 무게는 최대 1.5톤입니다. 그런데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싣고 간 미국의 펠컨 9은 누리호보다 10배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엔진의 힘입니다. 우리도 펠컨 9처럼 힘 좋은 차세대 발사체를 내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2조 원을 들여 개발해 9년 뒤인 2031년 달 착륙선을 실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누리호 때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술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 100톤급 엔진은 연료를 2번 태워 엔진 효율을 키웁니다. 이런 엔진을 5개 묻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300톤급 추력인 누리호보다 힘이 2배 세집니다. 누리호보다 더 무거운 위성이나 우주선을 싣고 지구 궤도와 달은 물론 화성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주 관광선을 실어보낸다는 꿈도 꿉니다. 다만 펠컨 9처럼 지구로 돌아오는 재사용 로켓은 아닙니다. 정부는 일단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용성이 있으려면은 굉장히 힘들게 대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우주 개발을 하려면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사용 로켓으로 개발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조선어학회는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갖은 탄압과 고초를 겪었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만큼 어렵게 지켜온 우리말인데 요즘 우리가 가장 널리 쓰고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니 일본어 사전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어휘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 사라질 뻔한 우리말을 모아 만든 최초의 한글 사전 원고. 말을 모아놓았다는 의미를 담아 말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10년부터 시작된 편찬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과 문화의 순환사였습니다. 당시 이런 노력들은 훗날 조선말 큰 사전을 낳았고 오늘날 우리가 참고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은 이 책을 뿌리 삼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낯선 표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전선병이라는 낱말이 있거든요. 이런 병이 있나? 보니까 뜻이 이상해요. 스타킹에 올이 나간 걸 전선병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제 속어예요. 또 정기국회 대신 통상의회, 보행자 전용지구 대신 보행자 천국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들도 눈에 띕니다. 모두 일본어 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들입니다. 우리 언어 문자마저 사전마저 이렇게 표절이 심각하다면 정말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전 곳곳에 일본어 흔적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2008년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 공을 세운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디브그 워싱턴대 교수입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무제한으로 달러를 푸는 방법을 썼는데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것 같다고 해서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호수에 이어서 오늘 밀착카메라는 우리 바다의 오염 실태를 담았습니다. 전문 잠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이상엽 기자가 부산 앞바다 13m 아래로 내려가 봤는데요. 너른 바닷속에 우리가 던져놓은 것들을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와 함께 꺼내보겠습니다. 광안대교를 따라 부산 앞바다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10톤짜리 배 한 척에 공기통과 호흡기, 물안경과 오리발을 싣습니다. 해양보건단체가 바닷속 쓰레기를 찾기 위해 나선 겁니다. 특히 건설 폐기물인 오탁 방지망이 골칫거리입니다. 공사를 하는 그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해상 쓰레기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막아주는 말 그대로 방지막이에요. 제때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쓰레기를 막는 구조물도 쓰레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확인해 놓은 거 오일 펜스 오탑 방지막 거기 줄 치놨거든요. 요 크레인 걸어가지고 인양할 거예요. 전국 바닷속에 쌓인 쓰레기는 14만 톤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취재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바닷속을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밧줄, 아득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서로의 손만 보일 정도로 어둡습니다. 조명을 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저 13m, 더 가까이 밀착하자 드디어 바다 밑바닥까지 다다릅니다. 폐 콘크리트 사이로 오탁 방지망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 배 위에서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태풍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밑에 엉켜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그 잘라가면서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자리에 묶어가지고 이제 크레인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잠수사와 취재진이 바닷속에 들어간 지 30분이 흘렀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묶어갖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레인을 움직이자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쓰레기가 서로 엉켜 올라옵니다. 뭐 낚시꾼들 버린 낚싯대하고 덮밥, 뭐 숟가락하고 한 번에 엮여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한 개, 두 개 이래 있던 게 엉키고 그래갖고 한 개 잡아가 끌어올리니까 이제 줄줄이. 이번엔 버려진 어망이 묻혔을 걸로 보이는 곳에 잠수해봤습니다. 뭐 폐통발이나 폐 그물이 있으면은 일반 고기들이 걸려가지고 배살 수도 있는 거고. 자, 손 감싸고 같이 잡아, 같이 이래. 오케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물고기들 사이로 오래된 어망이 보입니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도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이때 취재진 눈에 띈 녹슨 철골. 직접 건져보니 낡고 부서진 의자입니다. 바닷속에서 작업한 지 1시간째. 벽도 상현씨 팍팍 땡기 보면 아까 부영 올라온 거 봤죠? 다시 한번 들어가 진흙을 걷어내자 이번엔 선풍기가 나옵니다. 수레는 혼자 힘으로 안 돼 밧줄을 묶어 여러 사람이 꺼냅니다. 해양보건단체와 잠수사들이 하루 동안 건진 쓰레기 양은 약 6톤입니다.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가정집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제 생활 폐기물들이 바닷속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다가 달라지지 않을 텐데 바다에 사이렌을 울리겠다라는 의미고요. 바다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는 결국 사람에게도 돌아옵니다. 쓰레기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어업 피해는 연간 3,700억 원. 지난해 선박사고 1,786건 중 15%는 바닷속 어망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일어났습니다. 바다는 진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계속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여러 해양 생태계들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버린 쓰레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안 보일 뿐입니다. 바다가 말없이 품고 있는 현장에서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퇴장하자마자입니다.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1위 했다니까 그게 제일 반갑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자신이 줄곧 1위라며 견제구를 날립니다. 당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내가 더 승산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안철수 의원도 유 전 의원이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하는 등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다 김기현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또 안 의원을 향해선 이렇게 저격하기도 했죠. 창당 또 합당, 탈당, 또 창당, 합당, 탈당 이렇게 하면서 한 8번을 반복하셨던데.
그러자 4선의 윤상현 의원, 이런 공격은 나가도 너무 나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윤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중진 의원들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퇴장하자마자 이렇게 말과 말이 물리며 여러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에 따라 그 경쟁 구도는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브리핑은요, 민원감사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 첫 주, 이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고성과 막말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 차분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구인데 광천의 백제물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 150억 수출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누구 실무자 보내가지고 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자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남도. 충청남도 어디입니까? 당진이잖아요. 우리 해나라 쌀도 아주 명품 쌀이잖아요. 이렇게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들을 챙겨봐달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위원회죠. 춘천 속초 동서화철도가 한 4천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반이 뚝 깎여가지고 2,086억만이 반영이 됐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노포 월평 구간이 함께 묶이면서 상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괜히 저희 정관선 추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 같은 SOC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방이나 환경 관련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자꾸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박 시스템이나 우박 예방 시스템이나 인공 강호 시스템 절실합니다. 부동산 반공포대 알고 계시죠? 56년 동안 광주를 든든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56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부동산 정상을 접근하지 못했다. 물론 이렇게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다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감시 또 비판하는 게 그 본연의 취지라는 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모의 생일을 맞아 모인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일러 연통의 배기구가 막혀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기름 보일러를 틉니다. 시간이 지나자 연통 배기구가 아닌 외부 벽 틈으로 연기가 빠져나옵니다. 합동 감식은 사망자가 발견된 집안과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일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 연통이 까맣게 그을렸고 숨진 이들의 몸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합동 감식팀은 연통 배기구가 막혀 있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집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나온 가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내부로 배출됐던 것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 안에서 새는 것 같고. 어제 오후 5시쯤 84살 할머니와 40대 딸 부부, 30대 손녀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큰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현석대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이제 안에 가스가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진입하기가 좀 힘들었었고. 숨진 일가족은 80대 노모의 생일을 앞두고 연휴를 맞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전지상품도 사용하는데 이제 친척들이고 딸내미들이 오니까 사오들 오니까는 그거 털어내죠. 경찰은 내일 추가 감식을 벌이는 한편 유족 요청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쫓으려고 만든 전기 울타리에 올해 들어서만 5명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조금 더 싸게 만들려다 안타까운 목숨까지 잃게 하는 건데 정부는 이런 불법 전기 울타리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북 옥천의 한 밭에서 60대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던 딸도 함께 쓰러졌고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부녀의 목숨을 앗아간 건 전기 울타리. 220V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만들었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불법 울타리였습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도, 지난 8월 안동과 광주에서도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숨진 사람만 5명입니다. 사람이 닿아도 잠깐 동안 전압을 낮춰주는 안전장치, 목채기가 없었던 겁니다. 딱 1초에 한 번씩 탁탁 튀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를 잡으면 탁 달라붙어서 사람이 죽잖아요.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 돈입니다. 안전장치가 포함된 전기 울타리 400m를 설치하는 데는 평균 22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농민이 8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만들면 비용이 그 절반도 되지 않다 보니 불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울타리 165곳을 점검했는데 불법 시공된 울타리는 8곳이었습니다. 전국에 이런 불법 전기 울타리가 몇 개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 설치된 시설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에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게 기도해도 이제 무색해져버린 따뜻한 내 두 손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날 길이 있기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훔쳐낸 눈물 어지러워